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어떻게 가난해졌을까요? 한 세기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던 경제 대국이 단 몇 세대 만에 최빈국 수준으로 추락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행된 약탈의 역사였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이뤄진 부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00년대 초반의 인도는 전 세계 경제에서 무려 28%를 차지했어요.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컸죠. 그런데 2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이 숫자는 3%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어두운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세기 인도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707년에 무굴 제국의 황제 아우랑제브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국은 수십 년에 걸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죠. 그의 죽음 이후로 약한 후계자들이 끊임없이 공작 왕좌를 차지하려고 다퉜어요. 무굴 제국이 붕괴 직전까지 흔들리는 동안 지역 세력들은 패권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영토 쟁탈전과 자기 다툼, 배신과 내분이 끝없이 이어졌죠. 인도는 취약한 상태였던 셈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1739년에는 페르시아의 황제 나데르 샤가 북인도를 침공해서 델리를 약탈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혼란기에 영국인들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외세라는 독특한 입지를 활용해서 그들은 뇌물과 무력으로 아대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갔죠. 인도는 외부 침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영국인들이 이전에 왔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이죠. 그들은 약탈하고 떠난 나데르 샤와도 달랐고 굽타 왕조의 피를 흘리면서도 결국 인도인이 되어버린 훈족과도 달랐어요. 영국인들은 인도를 끝없이 착취할 수 있는 금광으로 봤고 그 자원들은 영원히 빼내갈 대상이었습니다. 1947년 인도가 독립을 쟁취했을 때쯤 토착 제도들은 파괴됐고 경제는 탈산업화됐으며 무역 네트워크는 단절됐어요. 사람들은 카스트와 종교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분열돼 있었죠. 단 200년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 한때 세계에 영감을 줬던 인도는 해체되고 말았던 셈입니다. 인도의 황금기는 끝났어요. 그녀는 한때 가졌던 모든 부를 빼앗겼고 그녀의 에너지는 비열한 악정 시스템에 의해 진둘렸습니다. 영국에 의한 인도의 의도적인 착취는 너무나 극심해서 유명한 미국 학자 윌 듀런트는 이를 역사상 가장 큰 범죄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그럼 이제 커튼을 걷어내고 식민지배 이전의 인도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인 J.T. 썬더랜드는 영국이 도착했을 때 발견한 인도에 대해 놀라운 기록을 남겼죠. 인도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공업 및 제조 국가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직물 제품은 문명화된 세계 전역에서 유명했어요. 정교한 보석류와 귀중한 보석들도 마찬가지였고 도자기, 자기, 세라믹도 그랬죠. 철, 강천, 금으로 만든 훌륭한 금속 세공품들도 있었습니다. 인도는 세계 어디에나 견줄만한 아름다움을 지닌 위대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위대한 상인, 사업가, 은행가, 재정가들이 있었고 인도는 단순히 조선 강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로 뻗어나가는 상업과 무역을 가지고 있었죠. 과장된 찬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기록들은 식민지배 이전의 인도가 지배적인 제조 경제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섬유, 조선, 금속 가공 산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인도는 오랜 역사 동안 섬유 산업의 강자였어요. 아대륙에는 수많은 섬유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안 안드라는 목판 인쇄의 거점이었고 구자라트와 벵골은 고급 직조 제품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런 물품들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있었어요. 실제로 인도는 18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섬유 무역의 26%라는 경이로운 점유율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번창하던 섬유 무역은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죠. 인도 직물의 인기는 안정적인 국제 유통 네트워크의 창출로 이어졌어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른 인도 장인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전 세계에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다양한 산업들이 인도 섬유 산업과 함께 번영했어요. 국제 무역은 주로 해상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도의 조선 산업도 거대한 규모로 발전했죠. 상당수의 인도 항구들이 조선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카, 마술리파트남, 수라트, 칼리쿠트, 퀼론, 그리고 수많은 다른 항구들이 있었어요. 농촌 공동체 전체가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생산과 가공에 참여했죠. 품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7세기 초에 벵골 상선단을 생각해 보세요. 함대는 거의 5,200척의 배로 구성됐는데 각각 최대 52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어요. 이 배들은 벵골 항구에서 토착 장인들에 의해 건조됐는데 그들은 정교한 목재, 철, 황동 부속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한 영국 해양 관찰자에 따르면 인도 선박들은 우아함과 실용성을 결합했으며 훌륭한 장인 정신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상업 계약서들을 보면 벵골 배들이 영국 배들보다 훨씬 내구성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벵골 선박의 평균 수명은 21년을 넘었지만 영국 배들은 12년 이상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는 세계 철강 산업의 오랜 선구자였어요. 이미 6세기부터 도가니 형성 강철, 서양에서 우츠 강철이나 다마스쿠스 강철로 알려진 것이 인도 대장장이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말라바르 해안과 데칸 지역에서 수출용으로 만들어졌죠. 아랍과 유배 장교들은 정기적으로 인도에서 칼날을 수입했어요. 이 칼날들은 전쟁용 도구로 구매됐지만 너무나 견고하고 아름답게 제작돼서 평화 시에도 높은 지위의 상징으로 기능했습니다. 겉만 훑어봤을 뿐인데도 인도가 제조업의 거인이었고 세계 각지의 시장에 고품질 제품을 수출하는 번영하는 국가였다는 게 이미 분명해졌을 겁니다. 영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해체해버린 걸까요? 영국의 근본 원칙은 인도 국민 전체를 자신들의 이익과 혜택에 종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권력을 잡자마자 그들은 인도 경제의 전체 역학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바꿔버렸죠. 첫 번째 단계는 모든 토착 산업을 해체하는 것이었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인도 섬유에 대한 법적 독점권을 확립하고 수출 시장을 차단해버렸는데 이게 즉시 오랜 무역 연결고리들을 붕괴시켰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인도 섬유의 독점 구매자로 만든 영국인들은 그 제품들에 대한 지불 방식을 바꿨어요. 외화를 사용하는 대신 인도에서 빼낸 세수로 지불한 겁니다. 인도 경제는 정체됐고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한때 활기찬 인도 경제 엔진을 구동하던 숙련 장인들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제한된 상태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곧 영국 제조업자들이 자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인도 섬유 산업으로부터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인도 산업에 부과된 제한에도 불구하고 영국 제조업자들은 여전히 인도 제품과 경쟁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회사 속 군인들이 인도의 배틀을 부수기 위해 파견됐어요.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심지어 직조공들의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야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직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인도 섬유 산업이 회복하거나 적응하거나 혁신을 통해 다시 관련성을 되찾지 못하도록 영국은 터무니없이 가혹한 82%의 관세를 부과했죠. 이것은 즉각적인 딜레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건 이제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해졌지만 인도인들은 다를 팔 수도 없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비슷한 제한들이 인도의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 부과됐어요. 인도는 면화나 금속, 광석 같은 원자재만 수출하는 나라로 전락했고 영국은 완제품을 비싼 가격에 인도인들에게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한 영국 관리의 솔직한 고백이 있었죠. 우리는 영국 제품의 판로로서 인도를 정복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인도인을 위해 인도를 보유한다고 말할 만큼 위선자가 아닙니다. 식민지 탈산업화 과정은 너무나 철저해서 1947년까지 인도 인구의 단 0.72%만이 어떤 형태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숙련 노동자들은 어딘가로 가야 했고 뭔가를 해야 했죠. 산업 생산에 대한 영국의 독점이 인도 장인, 상인, 건축업자 그리고 다른 이들을 대규모로 농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찰스 홀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토지로 밀려났는데 영국의 차별적인 관세가 토착 제조업의 모든 분야를 망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농촌 임금은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실제로 땅 자체도 새로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유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형편없는 계절별 수확과 가뭄이 대재앙적인 기근과 대규모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이제 농민 경작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영국은 그들을 더욱 착취하려고 했죠. 그들은 행정부의 주요 세입원으로서 경작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세금은 극단적이었습니다. 총소득의 52%에서 78%로 책정됐고 수학전에 계산됐죠. 결과적으로 인도 경작자들은 종종 소득으로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빚지게 됐어요. 영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가혹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그들의 세금은 인도 통치자들 아래에서 있었던 것보다 3배 이상 높았죠. 모욕의 상처를 더하듯 영국인들은 심지어 의회에서 이에 대해 자랑했어요. 한 영국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인들은 극한까지 세금을 부과받았고 모든 속주가 더 높은 세금 징수를 위한 장이 됐으며 우리가 토착 통치자들이 뽑아낼 수 있었던 것보다 세수를 얼마나 크게 늘렸는지가 항상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식민지 세금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직접 통치받는 영국 지역 인구의 3분의 2가 오지로 도망쳤어요. 그곳에서는 토착 인도 영주들이 적어도 최소한으로나마 그들을 재정적 약탈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뒤에 남은 수백만 명은 세금을 낼 여력이 거의 없었고, 상황은 영국이 세금 납부를 협상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악화됐습니다. 무죄한 수학적 중립성의 가면 아래서 공포가 자행됐어요. 세금 체납자들은 우리에 갇혀서 타는 듯한 태양에 노출됐습니다. 아버지들은 증가하는 세율을 맞추기 위해 자식을 팔았어요. 취약한 농민들은 돈을 내기 위해 신체적으로 고문당했고, 지불할 수단이 없을 때 영국은 그들의 농지를 자기들 것으로 몰수했죠.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수천만 명의 무토지 농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인도는 영국의 가장 큰 세입원이었고 가장 큰 수출품 구매자였으며 영국 공무원과 군인 모두에게 고임금 고용의 원천이었어요. 이 모든 게 인도 세금으로 지불됐죠. 많은 영국 관료들이 식민사업의 착취적 본질을 자유롭게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총리였던 솔즈베리 후작 자신이 이렇게 시인했어요. 인도가 돈을 뽑아낼 대상이라면 피가 몰려있는 부위에 메스를 대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인도와 그 국민들은 완전히 피를 뽑혔습니다. 영국의 지배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영국인들이 그 땅과 하나가 되거나 자기 것으로 통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영국인들은 인도를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외국 땅으로 봤고, 이것이 학자들이 착취 식민지라고 부른 것의 창출과 유지를 정당화했죠. 비교를 위해 인도를 침공해서 결국 델리 술탄국과 무굴 제국을 형성한 투르크계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무굴인들이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등한 세금을 부과했고 종교 차별에 관여했으며 지역 금고를 약탈했고 적들에게 큰 폭력을 가했으며 페르시아화된 인종적 오만함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도의 부는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존됐다는 점이죠. 거의 2세기에 걸친 무굴 통치 이후에도 인도는 여전히 세계 무역의 28%를 책임지는 지배적인 경제 강국이었어요. 그건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굴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외국 출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도의 자원을 원래의 고향으로 송환하지 않았던 거죠.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곳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인도는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됐고, 따라서 그들의 충성심과 에너지는 오직 인도에 바쳐졌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인도를 단절된 폭군으로서 통치했습니다. 인도에서 나온 세입의 대부분은 인도에 재투자되지 않았죠. 그건 착취돼서 그들의 멀고 안개 낀 고향으로 송환됐어요. 현대 경제학자들은 영국이 인도에서 착취한 총 부의 액수가 대략 44조 달러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세금이 징수된 나라에서 쓰이지 않을 때 그것은 세금을 낸 나라로부터 빼낸 전체 금액의 절대적인 손실과 소멸을 구성해요. 한 영국 관리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 돈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가 인도로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뽑아낸 곡물의 본질입니다. 식민 통치의 옹호자들은 종종 철도를 착취와 박탈 주장에 대한 어떤 호화로운 반론처럼 지적하지만, 현대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철도는 영국의 인도 투자가 얼마나 착취적이고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기능합니다. 첫째로, 인도인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기술을 수입하거나 자체 개발해서 철도를 건설하지 않았을 거라는 대담한 가정이 있어요. 인도는 문명의 최전선에서 너무나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기회만 주어졌다면
따라잡지 못했을 리가 없었죠. 한 역사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영국이 인도에 왔을 때 이 나라는 아시아 문명의 리더였습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인도는 155년에 영국 통치로 짓눌려서 후견인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죠. 처음에 인도 철도는 영국 주주들을 위한 거대한 투자 계획으로 포장됐어요. 정부는 연간 최소 5.2%의 상당한 수익을 보장했고, 이런 수익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인도 납세자들이 모든 손실을 부담했습니다. 이런 납세자 지원 보증 때문에 철도 건설은 극도로 비효율적이었어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인도 철도 1마일을 건설하는데 18,700파운드가 들었는데 미국에서 같은 1마일을 건설하는 데는 2,100파운드였습니다. 철도 건설의 모든 요소들, 강철, 객차, 기어, 엔진 등등이 영국 제조업자들에 의해 생산됐죠. 인도인들은 자기들만의 제조 대안을 생산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영국 정부가 인도인들이 경쟁하는 걸 막는 제한을 부과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쁜 건 철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인도의 천연자원 착취에서 영국 사업을 돕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철도는 영국이 엄청난 양의 곡물과 다른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기근을 촉발하고 악화시켰어요. 인도에 대한 영국 통치 기간 동안 예방 가능한 죽음으로 추산되는 3,650만 명이 기근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건 스탈린이나 마오 아래서 죽은 사람들보다 수백만 명이 더 많고 홀로코스트의 5배가 넘는 수치죠. 영국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뭄 기간에도 인도의 식량을 영국과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대량 수출했어요. 인도의 식량은 농민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싸졌죠. 찰스 홀 박사에 따르면 인도는 굶주리는데 그 이유는 영국에 보내는 연간 세수가 1달러라도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도에는 곡물이 충분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져서 그걸 살 수 없을 정도로 진슬렸다는 거죠. 영국은 인도인의 생명을 위한 대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근 불개입이 공식 정부 정책이었으니까요. 아이러니한 게 강압적인 영국의 개입과 시장 조작이 처음부터 기근을 촉발하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선한 사람들, 인도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기근에 영향받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일할 때 영국 정부는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자신의 실패가 부각되는 것에 분노했죠. 한 영국 장교의 기록을 보면 그 참상을 알 수 있어요. 수십 구의 시체가 오래된 우물에 던져졌는데 죽음이 너무 많아서 친척들이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 아이들을 팔았어요. 남편들은 아내들이 굶어 죽는 걸 보는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의 장면 속에서도 인도의 영국 정부는 무감각했습니다. 신문들은 침묵하도록 설득당했고 민간인들에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민간인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말라고요. 영국 통치가 끝난 이후 7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대규모 인도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독립인도는 결점이 있지만 자국민의 보살핌, 안전, 번영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더 나았어요. 인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번영하는 나라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체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착취와 식민주의의 진정한 대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4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졌고 수천만 명의 목숨이 예방 가능한 기근으로 희생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 경제의 불평등은 이런 역사적 착취의 유산입니다. 인도는 독립 이후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200년간의 체계적인 약탈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있죠.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어떻게 가난해졌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치밀하고 잔인한 착취의 역사를요.